이 아침 공복의 시간이야말로 건강회복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도 이제 이 자연치유 건강법을 실천해 온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좀 깨달은 것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진짜 치유의 이 답은 약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대신에 자연치유의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강식을 챙기고 뭐 영양제도 먹고 뭐 슈퍼푸드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찾아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더 피곤하고 병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제부터는 몸에 좋은 음식만 더 먹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 음식, 뭐 오메가3, 항산화 주스, 건강보조식품, 뭐 약선 음식 이름도 많죠.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몸이 망가졌으니까 좋은 걸 더 넣어서 어떻게 보면 고쳐보겠다는 마음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은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치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세포를 회복시키는 재료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질 때예요. 그건 바로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그 음식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돼요. 몸을 살리는 음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정말 몸을 살릴까요? 우리는 보통 음식을 고를 때 영양소가 풍부한지, 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타민이 몇 미리그램인지 이런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자연치유의학에서는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요. 그 영양소가 살아있느냐입니다. 같은 탄수화물, 같은 단백질, 같은 비타민이라도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과 열을 가하고 익히고 막 가공되고 정제되어서 생명력을 잃은 죽은 음식인지에 따라서 그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햇빛을 받고 자란 채소, 자연에서 발효된 장류나 김치, 껍질째 먹는 뭐 제철 과일, 불에 덜 익히고 덜 조리한 통곡물, 이런 음식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탄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효소, 파이토케미칼, 미네랄, 비타민, 생체 활성물질 모두 살아있는 거죠. 세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포가 반응하는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반대로 죽은 음식은 그럼 어떤 걸까요? 공장에서 만드는 인스턴트 식품, 고온에서 튀기고 볶은 조리식품들, 설탕과 정제유가 들어간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들,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 간편식들, 이런 음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구조와 생명력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몸은 이 둘을 절대로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에 의해서 효소는 파괴되고 가공 과정에서 균형은 무너지고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세포는 이런 음식을 그저 채워지는 칼로리 정도로는 받아들이지만은 회복의 자원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같은 비타민 C라도 유기농 귤을 갓 까서 먹는 이런 것과 고온에서 추출한 비타민 C 알약을 삼키는 것은 이걸 세포는 똑같이 반응할까요? 몸이 받아들이는 이 방식도 또 세포의 회복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같은 단백질이라고 해도 손수 이렇게 만드는 우리 콩비지와 마트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가공한 소세지, 몸이 느끼는 반응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포는 결국 살아있는 것을 통해 살아가고 죽은 음식으로는 병을 키우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자연치유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음식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햇빛을 제대로 받았는가? 자연의 시간 속에서 자랐는지, 기계가 아닌 자연이 익혔는지, 그 차이가 바로 세포의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성분의 음식이라도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살아있는지, 자연의 에너지가 깃든 음식인지, 최소한의 조리로 생명력이 유지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병을 이기고 회복하는 식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뭘 먹느냐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과라고 해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해독과 장 청소를 하는 재료이지만은 밤 10시에 야식으로 먹는 사과는 아마 속쓰림과 독소로 작용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24시간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위는 낮에만 활발하게 소화를 하는 거예요. 장은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배출 기능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해독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리듬에 맞춰 먹으면 몸은 음식을 자연의 자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표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는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복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간은 해독하고 세포는 오토파지 현상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은 균형 회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멈춤의 시간에 대한 몸의 회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식사 습관을 한번 다 보세요. 아침은 대충 막 바쁘니까, 점심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빠르게, 저녁은 또 그러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고, 또 밤에 또 간식을 해요. 야식하죠. 그때 또 막 영양제들 막 챙겨 먹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의 어떤 시간표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고 간은 해독할 틈이 없어요. 장은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속쓰림이 나오고 변비가 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나오고 지방간, 당뇨, 비만 같은 성인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이 출근 시간과 휴식 시간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먹고 있나요? 바로 간이 해독해야 할 밤 시간에 막 고기 먹고, 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부터 막 밥도 막 충분히 먹고, 우리가 피곤한 시간에 또 과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비우는 시간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만으로는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게 멈추고 회복하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치유의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딱 이거예요.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지혜를 키워라. 먹는 것보다는 멈추는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먼저 물어야 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오늘은 언제쯤 멈추고 비워야 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몸의 리듬을 바꾸고 세포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식이 정보가 아닌 몸의 리듬을 살리고 세포를 되살리는 자연의 어떤 식사법,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꼭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아침을 먹어야 꼭 건강에 좋냐라는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아침밥이 보약이다.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라. 두뇌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아침밥이 필요하다. 아침밥 거르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아침을 꼭 먹는 것이 건강에 정말 좋은 걸까요? 근데 반대로 요즘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아침을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더라.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요즘 또 유행하는데, 그 간헐적 단식 때문에 아침 안 먹는 게 또 유행같이 이렇게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뭐가 맞는 걸까? 대체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많은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대부분은요, 아침밥은 꼭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죠. 아침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잘하면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좋다고 보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 9시, 10시에 밥을 먹어요. 거기에 또 라면, 치킨, 배달 음식 등 이 무거운 야식을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 8시에 또 먹는다? 이건 몸에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 공복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공복이 바로 우리의 해독의 시간이거든요. 이때 소화기관의 어떤 휴식은 세포들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간도 그렇고요, 위도 그렇고요, 장도 그렇고요, 모두 소화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몸은 어떻게 보면 먹지 않을 때 비로소 이제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간은 결국 공복의 해독을 시작하잖아요. 세포는 공복에 뭐라 그러냐, 오토파지, 자가 청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해서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죠. 아침 공복 시간에 독소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특히 아침 시간은요, 몸이 가장 정화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막 억지로 먹으면 해독과 회복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자연치유 건강법을 실천해 온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매일 아침 공복 상태를 유지해 오는 16대8 간헐단식을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중에 16시간은 공복 유지하고 8시간 동안은 2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무조건 이 방식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로 시작해도 좋고, 누군가는 정말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상에서 통해서 보면 특히 위염 있는 사람,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위산과다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침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아침밥 끊었을 때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저혈당 위험이 있는 당뇨가 심한 사람도 이 아침밥 16대8 간헐단식 좋다고 함부로 했다가 상당히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이 또 극도로 떨어진 발기화만자는 별로 큰 효과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주 성장기 어린이들, 성장을 막 해야 되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또 아침 활동량이 많은 사람, 노동직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침밥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시도하려면 아주 정말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침 공복이 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별이 딱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야식을 하는 사람들, 전날 늦은 야식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아침 공복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비만이라든가 살을 뺄 때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방간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침밥을 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소화기능이 약하고 아침에 속이 막 자주 불편하신 분들, 염증이나 궤양이 없는데도 자주 더부룩하고 불편한 분들도 또 좋은 효과를 좀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만성 질환자한테 체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는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16대8이라든가 18대6 간헐단식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특히 간헐단식 하시는 분은 저녁을 안 먹냐, 아침을 안 먹냐 보다는 아침밥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이 공복 건강법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의 의학자 니시가쪼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침 공복의 시간이야말로 건강회복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연치유 건강법을 세계에 전한 사람인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자연치유의학이나 니시오법에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 당뇨, 고혈압, 만성염증 같은 또 암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복이 바로 해독의 시간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소화기관의 휴식은 곧 세포의 회복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의학에서는 무조건 먹거나 무조건 굶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소화기의 상태, 전날 식사의 어떤 시점, 자신의 체력, 생체 리듬, 이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성인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16대 8 또는 14대 10 이렇게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아침 공복을 좀 유지하는 거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4대 10, 이렇게 16대 8 저혈당 좀 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해요. 노약자 같은 경우는 12대 12, 14대 10 이렇게 해서 죽이나 브런치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또 아침 공복을 또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위염이라든가 궤양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제 현미 크림 수프를 드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치유 후에 다시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반드시 좀 같이 지도하에서 하는 게 좋아요. 공복도 곧 습관입니다. 성급하게 막 시작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 없이 공복의 어떤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침을 꼭 먹어야 할까? 굶어도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우는 게 좋을까? 채우는 게 좋을까? 그 감각을 기르는 것이 진짜 건강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이제 아침 공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 아침 공복은 해독과 회복의 어떻게 보면 황금 시간대다. 그래서 그때는 물이라든가 막 소화를 많이 시키는 음식 대신 사과 당근 주스 같이 이렇게 수분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누구나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비우는 게 더 이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복을 유지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꼭 또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소화에 부담이 없고 몸을 깨우는 데 도움되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살짝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막 왕처럼 먹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복의 시간은 결국 우리는 단순히 이게 배고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공복 이 시간에 우리 몸은 간도 정화하고 장도 청소하고 세포가 자가 청소, 오토파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거나 기름지거나 갑자기 막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은 우리는 절대 좀 피해야 한다는 거죠. 대신 몸을 좀 살리기도 하고 세포를 확 깨우기도 하고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아침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아침 공복에 먹어도 좋은 음식을 제가 5가지 정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은 물입니다. 물. 미지근한 물. 체온하고 비슷한 물이에요. 혹은 따뜻한 생강차까지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하게 타는 생강차. 공복에 한번. 처음에 공복에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생강차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이 잠든 장과 위를 확 깨우는데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해독, 순환, 소화력 이런 개선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필수예요.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손발 차갑다고 손발 따뜻한 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장이 좋아지면요. 손발은 그냥 따뜻해져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꼭 너무 찬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얼음물 같은 것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해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를 다시 일시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사과당근 주스를 권해요. 이게 해독의 에너지 음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사과는 장을 상당히 부드럽게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당근은 간 해독을 돕는 데는 뿌리채소 중에서 저는 당근이 왕이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죠. 또 생으로 이렇게 갈아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복에 이렇게 먹게 되면은 변비라든가 만성 피로, 피부 같은 것을 맑게 하는 이런 효과를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저는 현미크림 스프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에너지원이면서 위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너무 속이 이렇게 허하다고 그러나요?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것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현미크림 스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 말씀드렸지만 볶은 현미를 곱게 갈아서 밀가루같이 갈아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미음죽 같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미크림 스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혈당을 높이거나 이런 경우가 이렇게 조금 낮아요. 그래서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현미크림 스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넷째는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거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난 다음부터는 생 레몬즙을 반 개 정도를 짜서 물에 넣어서 먹는 건데요. 이제 간의 해독 효소를 어떻게 보면 깨워준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밤새 쌓여있는 이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주는 거죠. 이건 한 200ml의 따뜻한 물에 생레몬즙을 2분의 1개 정도 짜서 공복에 한 잔 이렇게 식사 30분 전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저는 이것은 지중해식 이 해독법이다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유행하는 방법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즙을 좀 같이 짜서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방간이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것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 방법입니다. 간과 결국은 담낭을 이렇게 자극해서 담즙의 흐름을 이렇게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요. 콜레스테롤을 조금 정화하는 작용, 그러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작용이죠.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하고 레몬즙을 한 스푼 정도 해서 공복에 바로 먹어도 되고요. 또는 따뜻한 물에 섞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속이 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기다 꿀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상당히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지만은 아침 공복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뱃속을 어떻게 채우기 위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건 하루 건강의 어떤 방향을 정한다고 그럴까요? 몸을 깨우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드셔야 돼요. 따라서 너무 자극적이거나 막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년 내려온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결국 음식은 치유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을 때 회복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 섭리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복 시간을 늘리고 또 공복에 들어가는 음식은 좀 줄이시면 가볍게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또 바꾸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되는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바꾸는 이 작은 시작은 내 몸을 정화시키는 한 잔의 어떻게 레몬물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몸 안에는 항상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명의들이 오늘 또 몸 안에 이 쓰레기를 또 치우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의사들이, 내 안에 있는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아침 공복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잔의 따뜻한 레몬물로 내 몸의 의사들을 한번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바꿨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분들은 누굴까요? 저녁 야식을 해가지고서 정말 몸이 무거운 사람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늦게 먹으면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영양을 해서 또 먹는 것보다는 아침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레몬물 같은 걸로 해독을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정말 음식으로 한번 병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건 제가 볼 때 필수예요. 특히 대사성 질환 갖고 계신 분,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살도 빠지는 효과도 있고요.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음식을 접근해야 되지, 계속해서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을 더 먹으면 될까요?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침 공복을 유지하는, 공복 시간을 얼마나 내가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몸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살찐 사람 살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내장지방 확실히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침 시간에는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 봐도 물이 최고 좋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는 생수입니다. 생수를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체온과 좀 비슷하게 해서 소화기 계통을 쉬게 해줘야 돼요. 간혹 찬물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바로 일해야 됩니다. 안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독하고 대사하는 데 써먹을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습관이 돼 있어요. 아침을 계속 먹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5가지들을 상태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 정도의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어야만이 공복의 효과를 더 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생수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내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같이 드셨을 때 그런 효과도 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빵이 더 건강에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쯤은 아마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향긋한 식빵?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들, 간편한 이렇게 뭐 모닝빵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더 좋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결국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밥과 밀가루의 가장 큰 차이는 정제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밥, 특히 현미밥 같은 거, 뭐 잡곡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경우는 좀 덜 가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또 올라가게 되고, 또 포만감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밀가루 음식은요, 어떻게 보면 고도로 정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다 가루를 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진다. 흰밀가루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는 당지수예요. GI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혈당을 결국 급속도로 높인다는 거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슐린 저항성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 위험, 독소죠. 당독소를 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밀가루는요, 소화도 좀 이렇게 느려요. 그래서 위장점막을 오래 머물잖아요. 위장점막을 자극하고 장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또 들어있어요. 글루텐, 카제인. 또 거기다가 밀가루만 순수하게 그렇게 먹나요? 맛없어서 못 먹어요.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장누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밥보다 밀가루 음식이 해로운 이유는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은요, 살을 찌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제된 밀가루요, 혈당 확 올려요. 혈당 스파이크 일어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분비해야 되잖아요. 그 인슐린이 바로 지방 저장 호르몬의 주 원인이에요. 특히 내장 지방 같은 것을 만드는, 그름으로 인해서 또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 뭐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크루아상, 식빵, 샌드위치 등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오전부터 막 혈당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은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글루텐 성분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 속 이 글루텐은 장점막을 자극하는 주범인데요. 그래서 염증과 장누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죠. 결국은 이 장누수가 일어나면 면역 질환이 일어나고 피부 질환과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장누수가 생기면은 결국 소화도 좀 덜 되게 되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만성 피로의 주범이기도 해요.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면역력을 좀 떨어뜨립니다.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는 거 이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잘 걸릴 거고, 뭐 여러 가지 알러지 현상도 나타날 거고, 만성 염증들도 막 생기게 되겠죠. 장의 건강이 곧 면역이고, 장이 망가지면 모든 병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넷째는 뇌와 신경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장의 염증은 결국 뇌 염증과도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자꾸 멍멍한 거에 하루 종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거하고도 연결돼요. 우울감이라든가 뭐 만성 피로감은 당연히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또 그럴 때 중독성이 있어요. 빵, 과자, 뭐 이런 면류, 이런 뭐 라면 같은 이런 것들은요. 적절하게 거기다 설탕, 소금, 뭐 기름,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가공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이 단맛과 짭짤한 맛, 그리고 또 이 지방의 맛, 고소한 맛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뇌의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 섭취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식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의 문제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밀가루 음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탄수화물이다. 즉 죽은 음식이라고 저는 불러요. 왜냐하면 흰 밀가루는 자연에서 그대로 온 것도 아니에요. 막 거기다 열받고 가공한 거잖아요. 정제하고 가공하고 생명의 에너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칼로리 덩어리다. 반대로 밥하고 특히 현미밥 같은 경우 가공을 좀 덜 한 거잖아요. 땅에서 자란 곡식 그대로. 특히 저는 발화현미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 발화력이 그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곡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세포의 회복을 돕는 항산화 활성물질과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죽은 밀가루와 살아있는 밥은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밥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밀가루가 갑자기 당을 이렇게 올린다면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줘서 당지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낮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당 독소를 만들지 않는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는 당연히 저는 밥 중심 식단으로 밥 중심 식단보다도 채소 중심 식단으로 드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좀 추천드리는데요. 결국 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끊으려면 갑자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는 순서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밀가루 음식을 줄이면서 건강을 만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먼저 채소 먼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샐러드 먼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서양 식사법 중에서 다른 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샐러드 먼저 먹는 이 방법은 상당히 건강법에서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거부터 먹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단백질 좋잖아요. 두부라든가 뭐 생선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다음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고기나 탄수화물, 육류나 탄수화물이죠. 뭐 밥이나 탄수화물 중에서도 밥이나 뭐 고구마도 괜찮습니다. 잡곡도 다 괜찮죠. 뭐 이런 순서로 드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당독소예요. 혈당의 문제거든요. 혈당 상승을 좀 늦출 수 있어요.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또 군것질도 좀 당연히 더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빵을 조금 덜 먹게 되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임상에서 실체적으로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빵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밀가루 음식 대신 대체 식품을 제가 꼭 추천드리는데 빵 대신 고구마를 좀 한번 감자를 좀 이렇게 삶아서 놓으면 어떻겠느냐. 요즘은 또 단호박을 드시는 분도 많은데 강력 추천합니다. 단호박을 빵 대신 좀 드시는 이것도 지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수 대신에 메밀을 쓰는 것도 좋아요. 뭐 보리국수 같은 거, 뭐 콩국수도 괜찮죠. 콩으로 이렇게 한 국수들. 라면 대신에는 된장국이나 이런 것들,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하면 건강에 상당히 좋겠죠. 또 피자 대신에는 뭐 통밀가루를 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다 채소 같이 좀 토핑도 좀 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막 밀가루 음식 정말 끊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는 통밀로 만든 것 좀 사용하셔라. 그러면서 라면도 요즘 통밀로 만든 것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여튼 정제된 어떤 흰 밀가루와 달리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B군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보면 몸이 어떻게 좀 느껴요. 확실히 가볍고 덜 피곤한 걸 느껴서 괜찮네, 몸이 괜찮네, 좋네, 이런 것을 느껴야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강제로 건강에 좋다라고 막 변화를 주시면 여러분 그 도파민에 무조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천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하여튼 흰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의 피곤함을 만들고 속을 더부룩함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피부 트러블도 만들고 심지어 기분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밀가루를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 해서 이것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 이런 변화들이요. 이제는 선택의 우리가 시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빵을 찾던 습관을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장을 살리고 뇌를 맑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되살리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 대신 통밀은 괜찮나요? 하여튼 백밀가루보다는 통밀이 훨씬 좋기는 해요. 하지만 글루텐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장을 자극하는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미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식이섬유도 살아있고 비타민 B군도 좀 살아있을 거고 이런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정말 빵을 이렇게 끊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는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한번 몇 년 동안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효모라 그러죠. 효모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효모를 잘 키워가지고서 효모 좀 좋은 것들을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갖고 직접 드셔보면 훨씬 차이가 납니다. 일단 소화기 계통이 상당히 편하네요. 일단은 속이 좀 부드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통밀빵도 마찬가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많은 차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통밀을 이용해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먹는 이런 지혜를 한번 키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커피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될까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아침에 한 잔씩 모닝커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으면 정말 머리 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결국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호르몬의 리듬과 뇌의 각성 회로가 있는데 이거와 다 연결된 하나의 현상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9시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요. 이 각성 호르몬이잖아요. 최고조의 시간이에요. 이때 자꾸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르티솔의 어떻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몸의 리듬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즉 공복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연구 기관마다 좀 다르게 발표도 하는데요. 그 연구 내용을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커피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곳들은 일단 커피는 위에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압을 높인다라고 하는 결과들도 있고요. 또 수면 방해한다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카페인의 의존성을 자꾸 유발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 끊기가 어렵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영양소 몸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커피를 많이 먹으면 배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칼슘 뭐 하는 거죠? 골다공증의 우리가 주범이잖아요. 그 위험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요, 좋다는 것들도 또 많아요. 네, 커피를 먹게 되면은 대장암 위험을 낮춘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심장질환과 당뇨병 이런 위험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간 기능을 보호해준다는 이런 논문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커피 속에 뭐라 그런가요? 성분들이 있는데 폴리페놀과 그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을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커피는 무조건 나쁘다 또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이 커피는 정말 괜찮은 건지, 현대의학과 제가 하는 자연치유의학 모두요 공복에 커피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위산을 과다 자극합니다. 공복 상태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벽이 자극되죠. 결국 위염을 만들 수도 있고 속쓰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드레날린 과잉 분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커피 속에 이 카페인은 부신을 결국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먹는 커피는요, 코르티솔
분비가 이미 최고치에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 리듬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커피가 딱 더해진다. 결국은 피로감과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공복 후에 자꾸 커피를 마시면 인슐린 분비를 자꾸 유발시켜요. 오히려 혈당이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불안, 식욕 폭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좀 정리하면 기상 직후에 먹는 커피, 공복 상태에서 먹는 커피는 위장과 호르몬, 신경계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실천 가이드로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5가지 원칙을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하여튼 기상 직후에는 무조건 물 먼저 먹는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어나서 바로 커피 먹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라. 미지근한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걸로 좀 위장 좀 깨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커피를 드시는 이런 습관 좀 들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식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사이에 커피 어느 정도 음식이 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은 위의 부담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좀 한두 잔으로 좀 제한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약하게 됐으니까 하루 종일 먹어. 계속 부신을 자극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러면 부신이 나중에 과로해요. 과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총 카페인 권장량은 300mg 이하.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해서는 이 한 잔이요. 150m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정도로 좀 제한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오후 2, 3시 이후는 좀 피하셔라. 특히 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있어요. 이게 4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2, 3시 이후의 커피는 잠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요. 설탕, 프림을 같이 넣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브렉으로 드시든가 아니면 식물성 우유 같은 것을 이렇게 첨가해서 당이나 인공크림, 시럽이 들어간 커피들은 결국 우리 몸에 당독소를 올리고 해독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커피에다 또 같이 먹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쁘기도 해요. 누구한테 커피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커피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간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적당량의 커피는 간 효소의 수치죠. 이것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사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경도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커피가 조금 도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도 좀, 왜냐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정신적 피로가 너무 심한 분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우울 경향이 있는 경우는 담배 대신 커피가 좀 낫지 않을까요? 기분 전환 효과에도 커피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커피가 정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궤양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연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불안장애 있다든가 공황 장애 증상 같은 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또 이상이 있는 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성장기 아동 같은 경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커피는 우리 삶에서 정말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커피를 끊으려고 너무 노력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시간과 양, 방법을 좀 바꾸라. 그래서 건강한 습관으로 좀 드시는 것을 권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아침 공복에는 좀 피하셔라. 하루에 2잔 정도까지 이내. 그리고 식후에 드실 때는 브렉으로 좀 즐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타이밍을 찾는 거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법입니다. 커피콩을 볶으면 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괜찮나요? 이게요, 우리가 볶으면 다 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약재, 수천 년 동안 이게 한약재의 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볶아서 쓰는 게 있고요. 볶지 않고 그냥 쓰는 게 있고 다 볶아서 쓸 때와 볶지 않아서 쓸 때가 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볶는다고 해서 이게 다 독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은 볶으면 무조건 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라든가 누룽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누룽지 같은 경우는 당독소가 좀 더 올라가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볶으면 흡수가 조금 잘 되는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약을 먹으면은 또 더 큰 독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이것을 볶았다고 해서 어떤 다른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자연치유의학 개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 커피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카페인 때문인가요? 일단은 어떤 식물이건 어떤 성분이 이게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카페인이 너무 많다든가
뭐 녹차도 비슷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커피가 결코 영양 물질로 9가지 영양소 우리가 균형을 항상 얘기하는데 그 물질에서 막 좋은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카페인의 각성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범할 때는 그게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긴장 상태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면서 각성을 위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는 거지 그 안에 그 원물 자체가 이건 뭐 독이고 나쁘고 뭐 먹으면 큰일 나고 이런 것들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카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로 봤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가면서 건강을 챙길 정도로 그 정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커피가 물을 배출한다던데 커피를 마신 만큼 물 먹는 양을 늘려야 할까요? 일단 커피는 맞아요. 이뇨작용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걸 끌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물속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까지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물 먹는 양을 더 늘려요. 커피는 그것도 물이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치면 딱 맞아. 커피를 내가 500ml를 먹었다. 그러면 물 500ml를 더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의외로 커피 많이 마시면요. 부종 와요. 우리 이뇨작용이 이렇게 해서 부종이 빠질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는 절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꾸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자꾸 저류하게 돼 있어요.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부종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먹은 양만큼 플러스해서 물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을 가지고 뭔가를 치료하고 싶어서 더 좋은 음식물만 이렇게 결국 찾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일단은 없다. 음식은 결국 우리의 피와 살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강한 피를 만드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치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음식, 결국 생채소와 생과일을 피를 맑게 하는 것,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음식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